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근교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치열한 도시 생활을 하며 평생을 살아오다가 처음으로 교회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아직은 바뀐 생활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맛볼 수 있는 꿀맛 같은 휴식에 감사하며 살게 된 것 또한 최근 겪게 된 일의 영향이 없지 않을 겁니다. 실은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몸이 많이 아팠어요. 대장암이었습니다. 평소에 소화를 잘 못 시키는 편도 아니었고 딱히 무슨 통증이 있다든가 문제를 못 느끼면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처음에 암 발병 소식을 들었을 때는 많이 당혹스러웠습니다. 암이 흔한 질병이 되었다고는 하나 막상 내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니 그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 수가 없더라고요. 40, 이제 그리 젊은 나이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 많지도 않은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하고 죽음의 공포가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제 일신에 대한 걱정도 걱정이지만 제 암 발병 소식을 듣고 저보다도 더 큰 충격을 받을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과 식구들도 그랬지만 역시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인 남편 걱정부터 들었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결혼을 해서 암 발병 당시에 결혼 5년 차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이른 결혼은 아니었지만 요즘에는 초혼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 그렇게까지 늦은 결혼도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나날이 나이가 들어가시고 당신들이 떠나신 이후에 자식들에 대한 걱정이 날로 커져만 가던 시점이었으니 딸 자식이 시집가지 않고 회사 생활에 몰두하는 게 많이 걱정스러우셨던 모양입니다. 그 즈음에 결혼 압박이 제법 심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아버지께서 암에 걸리셨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대장암이셨습니다. 암을 발견했을 때 이미 손쓰기 어려울 정도로 주변 장기에 전이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예후가 아주 좋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소개를 통해 만난 남편과 반년 만에 결혼했던 이유 역시 당신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딸 자식 결혼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어 하셨던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의 영향이 컸습니다. 당시 제가 부모님 성화로 몇 번의 선자리에 나갔다가 가장 대화가 잘 통했던 지금의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저도 저지만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았기 때문에 결혼을 더 급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가 저희 아버지 투병으로 많이 힘들어할 때 아직 구체적인 결혼 이야기가 오가지 않은 상태에서도 병문안을 오기도 하며 예비사위 노릇을 자처했죠. 그런 남편을 아버지께서도 참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 사람에게 적지 않은 마음의 위로를 얻었고 이렇게 힘든 시기에 힘을 보태주려는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을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남편과는 불타는 사랑을 하거나 뜨거운 연애 감정을 느껴서 결혼하게 된 건 아니었어요. 남녀 간의 애틋한 사랑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서로 배려하고 의지하면서 내 편이 되어줄 사람으로 평생을 지내기에는 그만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그렇게 간절하게 딸 자식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던 아버지 마지막 소원 역시 이루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남편과 부부가 되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고 곧 숨이 끊어질 듯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도 사위손을 꼭 붙잡고 딸 자식인 저를 부탁하셨습니다. 네, 김서방만 믿네. 그저 서로 속이는 거 없이 힘든 일 있어도 서로의 편이 되어주고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아주게 부탁하네. 예, 장인어른,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위에게서 확답을 듣고 나서야 숨을 거두신 아버지셨어요. 마지막까지 아버지에게 걱정거리가 되는 딸 자식이라는 생각에 참 죄송스러우면서도 아버지께서 그토록 바라셨던 결혼하는 모습 보여드린 것이 마지막 효도가 되었다는 생각에 나름대로 위안이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막상 같이 살게 된 남편은 저와 성격이나 성향이나 사실 그렇게 잘 맞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제게 호감을 표시하며 결혼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하던 남편이었으니 사랑이 넘치는 부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부부 사이로 나름대로 사이 나쁘지 않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알게 된 암투병 사실이었어요. 이르게 한 결혼이 아니다 보니 결혼 직후에 아이 가지는 문제 등 노력을 안 하지는 않았는데 그나마 저희 사이에 아직 아이가 없다는 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 병으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게 된다면 아직 한창 엄마 손을 필요로 하는 아이 남겨놓고 떠나는 것도 참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저희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은 건 제 쪽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난임병원에서 남편의 유전적인 문제로 임신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남편은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결혼하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왕이면 결혼을 했으니 자녀 계획도 세우는 게 맞겠지 생각했던 제 입장에서도 다소 당황스러웠고요. 남편 나름대로는 자존심을 많이 다쳤는지 수치스러워하면서도 제 눈치를 보는 것이 결혼을 조건으로 만난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 삼을 여지가 있는 부분이었을 테니 그랬을 거예요. 여보, 나는 괜찮아. 비록 우리 사이에 아이는 없을 거라고 해도 우리 두 사람 서로 의지해가며 살다 보면 나름대로 또 괜찮지 않겠어? 저 역시 저희 아버지 보낼 때 저 사람에게 위로를 많이 받았으니까요. 굳이 자식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서로 부부 사이에 의지하고 살 수 있다면 그 역시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기에 건넨 말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이 이해해준다니 내가 정말 너무 고마워. 그렇게 몸둘 바를 모르며 제게 감사와 미안함을 표시하던 남편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제 암 발병 소식을 듣게 되면 얼마나 놀라고 상심이 클까 생각하니 그건 역시 제 근심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제 암 발병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이고, 하필이면 왜 그런 걸 닮아? 왜 그런 나쁜 걸? 남편까지 대장암으로 떠나보냈는데 아직 앞날 창창한 딸 자식까지 대장암에 걸렸다는 소리에 친정어머니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충격도 만만치 않았어요. 암이라니, 당신 나이가 몇인데 왜 벌써? 놀라고 당황해서 두서없이 말하는 남편을 보며 저도 참 미안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면목이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배우자가 암이라는 큰 병에 걸린 상황이었으니 저 사람도 얼마나 놀라고 마음의 부담이 클까. 그렇게 생각하니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깨가 쏟아지는 부부 사이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결혼하고 5년여 동안 아이 없이 단둘이 지내면서 서로의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암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만큼 저 사람 역시 아내를 암 때문에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낄 거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곧장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눈뜨고 의식이 있는 시간 내내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저와 같은 대장암으로 투병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잖아요. 가족들 고생할까봐, 걱정시킬까봐 염려스러워서 어떻게든 힘든 티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아버지셨지만 암이 아버지를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지를 똑똑히 지켜봤던 저였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저 역시 겪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만 정신을 놓고 싶을 정도로 두려웠어요. 이렇게 고생하는 내 모습, 가족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너무 절박하고 두려워서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식이 되어서 차마 부모 앞에서 죽음과 맞먹는 고통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자연히 남편에게 심정적으로 더 의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 내가 오늘 야근을 하게 돼서 당신 몸도 안 좋은데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오늘도? 원래는 정시 퇴근하려고 했었는데 거래처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나도 갑작스럽네. 미안해, 여보. 항암 치료 때문에 입원해 있을 때 사실 남편이 내내 제 곁에 있어주지는 않았어요. 당연히 머리로는 남편이 일 때문에 저를 보러 오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고는 있었지만 워낙 병으로 심신이 나약해진 상황이었으니 평소 같으면 무덤덤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상황도 자꾸만 서운해서 눈물이 나려고 하고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 병원 다니는 동안 남편보다는 친정 식구들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나 어릴 적 죽어라 싸워댔던 제 여동생이 거의 제 곁에 달라붙어 있다시피 했어요. 언니, 마음 약하게 먹으면 안 돼? 항암하려면 무조건 잘 먹어서 체력부터 쌓아놔야 하는 거 알지? 알지 그럼. 고맙다. 내가 너한테 참 못할 짓 한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한테 그런 소리 할 시간에 한 숟갈이라도 더 입에 집어넣어. 말은 퉁명스럽게 했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어떨 때는 저희 친정엄마보다도 나를 더 위해주는 사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동생에게서 위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서먹했던 동생과 투병 이후 가까워지는 동안 1년 365일 붙어 지내던 남편과의 사이가 오히려 소원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암 발병 소식을 들었을 때 충격이 크기는 했지만 이걸로 인해서 남편과의 사이가 벌어진다거나 하는 걱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게 이런 일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남편이 아이 문제로 제게 많이 미안해할 만한 상황이 생겼고 그때 아무런 문제 삼지 않고 서로 의지하고 살자며 진솔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저희 부부였습니다. 그러니 저희 가정에 큰 시련이 닥치기는 했지만 부부 사이를 더 공고하게 하면 공고하게 했지 이 일로 인해서 부부 사이가 벌어질 거라는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가 이 병을 이겨낼 수 있을지 완치를 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었죠. 하지만 저 치료받는 모습 보는 걸 남편이 꺼리는 걸 어렵지 않게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문병 오던 곳보다도 저 보러 오는 횟수가 빈도수가 더 낮다고까지 여겨질 정도였어요. 형부는 오늘도 늦는데? 아주 세상 일을 혼자 다 해. 너무 그러지 마.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항상 제 곁을 지켜주던 여동생에게서 먼저 불만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애써 남편 편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저 역시 나날이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픈 모습을 보는 게 괴로워서 그렇겠거냐 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제 몸 상태도 정상이 아닌지라 자꾸만 남편이 야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매일같이 얼굴을 보던 사람이 일 핑계로 일주일에 한두 번 얼굴을 볼까 말까 하게 되자 저희 친정 쪽에서도 서서히 안 좋은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진짜 너무한다. 형부 때문에 조카 생기기 힘들다고 했을 때도 우리 식구들은 형부 자존심 상할까 봐 아무 소리 못하고 오히려 눈치나 봤지. 한 번이라도 탓한 적 있었어? 아무리 언니가 아프다고 해도 형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쉿! 목소리 낮춰. 괜히 눈아귀에 들어갔다가 아픈 사람 더 속상하게 만들지 말고. 몸이 너무 답답해서 산책 좀 하려고 하다가 저희 친정 식구들이 남편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저도 참 할 말이 없더군요. 제 건강 문제만 하더라도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지만 마냥 부부 사이를 이렇게 어색하게 내버려 둘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마음을 먹게 되었죠. 오랜만에 마주하게 된 남편은 저와 눈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양심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불러놓고도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하나 망설이고 있는 저 대신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 정리하자. 뭐? 기껏해야 투병하는 아내 모습 보기 어려워서 병원 오기 힘들었다. 이 정도 소리 듣게 될 줄 알았는데 이혼을 입에 담는 남편이었습니다. 저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제 눈치를 보면서도 단호한 남편의 태도에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루 이틀 한 건 아니라는 느낌을 직감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 나 죽을 병 걸렸다고 하니까 책임지기 무서워졌어? 병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야. 나를 그렇게까지 쓰레기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럼 왜? 실은 나 만나는 사람이 있어. 순간 심장이 발밑으로 푹 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외도라니. 남편에게 크고 작은 허물들이 있다는 건 모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저 사람 때문에 여자 문제로 마음고생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엄청나게 사랑해서 그렇다기보단 워낙 낯가림이 심하고 쓱맥인 부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라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여자가 먼저 다가올 만큼의 매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외도라니, 여자라니, 그것도 아픈 아내를 두고 비겁하게 이혼을 거론하다니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참 너무한다.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 당신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미안해. 미안하지. 그렇다고 해서 당신 생각한다고 앞으로의 내 인생은 나 몰라라 살 수는 없는 거잖아. 저 남자, 저한테 미안한 척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은 따박따박 잘도 하더군요. 괘씸하고 또 괘씸했습니다. 그동안 주변에 제 또래 암 환자들 사이에서 아픈 마누라 놔두고 밖에서 딴짓하는 남편놈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 주워 듣기는 했어도 그게 내 남편일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음이 심약해서 지금 내가 닥친 이 시련을 함께 극복해주지 못하는 것뿐이라 그렇게만 생각했지 저렇게까지 야비하고 비열한 인간일 줄은 미처 몰랐어요. 화내고 흥분하는 게 제 몸 상태에 결코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감정을 추스르기가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야? 나 아프고 나서부터야? 아니면 그 전부터였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당신 가장 안 좋을 때도 나보다 당신 먼저 생각했어. 그런데 나 아파서 살지 죽을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니 남보다도 못하게 들여다보지도 않더니 결국 하는 소리가 이혼하자는 소리야? 당신 그동안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아주 고사를 지냈겠다. 깊은 사랑으로 결혼한 사이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의리는 저희 사이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리는 무슨
제가 가장 힘들고 두려운 시기에 날 떠나겠다는 소리를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야? 내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뒤에서 여자를 만났든 무슨 짓을 했든 그거 조금 기다리는 게 그렇게 어려웠니? 너는 그 정도 의리도 없어? 나도 고민 많이 하고 이야기한 거야. 당신도 당신 인생 중요하겠지만 나한테도 내 인생은 한 번뿐이야. 이 미친놈이 뚫린 주둥이라고. 이야기 마칠 즈음 저 데리러 왔다가 대충 돌아가는 상황 듣고 눈이 뒤집힌 제 여동생이 남편에게 분노하며 달려들어 귀싸대기를 후려쳤습니다. 남편 놈이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놓고도 순간 창피하고 분한지 뻔뻔하게도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어차피 이제 곧 갈 사람이 괜히 남은 사람까지 괴롭히지 말고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도장 찍자고. 이게 진짜 덜 맞았나? 평소에도 제 동생 앞에서는 맥을 못 추던 남편 놈이 기겁을 해서 꽁지 빠지게 도망가는 바람에 그날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일단락되고 말았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언니? 저게 인간이야? 저딴 놈도 남편이라고. 남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분해서 저 대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여동생을 바라보며 내 신세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자꾸만 비관적인 생각이 들어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내가 생각보다 저 사람에 대한 기대가 컸구나. 애정이 그렇게 큰 사람은 아니라 하더라도 저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이렇게 땅으로 곤두박질 친 상황이 너무 끔찍하게 여겨졌어요. 그러고 한 며칠 동안 스트레스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친정 식구들도 다들 긴장 상태였습니다. 저도 저지만 저희 친정 식구들도 얼마나 남편이라는 놈이 괘씸했겠어요? 다른 때도 아니고 제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혼 통보라니. 그건 일방적으로 저를 배신하고 버린 것과 다를 바가 없었으니까요. 한편 저는 저 나름대로 지금의 상황을 곱씹으며 생각해보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아직 제 상황을 장담할 수 없으니 최악의 경우에는 제가 정말로 이 병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남편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사별을 하게 되는 거고 남들 손가락질 받을 일 없이 지금 만난다는 그 여자와 재혼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든 저와 빨리 이혼하려고 하는 남편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을 둘째치고라도 자기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지 않고 평소 언행도 소심한 편인 남편이 할 만한 행동이 아니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 수밖에 없었죠. 만에 하나 제가 소생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제 간병은 저희 친정 식구들이 도맡아 하는 거나 다름없고 자기는 자기 살던 대로 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저 건강해진 상황에서 이혼하게 된다면 아픈 마누라 버린다는 손가락질도 받지 않을 거고 저와도 감정 크게 상하는 일 없이 좋게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런 무리수를 두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마 제 남편이 자식을 볼 수 없는 남자라는 걸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더라면 가장 먼저 상간녀의 임신부터 의심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평소 남편의 성향과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정리는 되었지만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절망감이 들어 몸 상태가 나빠졌지만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아무리 자기 잘못을 축소하려고 자기 변명을 해봤자 어려울 때 가장 힘이 되어줘야 할 사람이 제가 낭떠러지에 몰렸을 때 절벽 밑으로 밀어버린 거나 다름없다는 것은 변하지 않은 사실이었습니다. 제게 힘이 되어주어도 모자랄 판에 마누라 암 걸렸다고 나랑 이혼할 생각부터 하고 언제부터 놀아났을지 모르는 상간녀랑 살림 합칠 생각인 놈에 대한 사리가 들끓을 정도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참 웃기는 것이 처음에는 제 건강을 악화시킬 정도로 저를 절망하게 했던 일에 투지를 불태우게 되면서 그게 오히려 생에 대한 의지를 더욱 키워주었다는 점입니다. 저놈은 내가 저놈의 못 낳는 하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가 줬는데 나 아픈 상황이 되니 기다렸다는 듯이 나 버리고 아픈 마누라한테 감히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런 놈의 행복을 빌어줘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놈도 놈이지만 조강지쳐 암 투병하는 틈을 타 어떻게든 이혼시키고 새살림 꾸릴 작정하고 있는 그 상간녀라는 여자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제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암에 걸린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 두 상간남녀에게 이따위 취급을 받을 정도로 대단하게 잘못한 일입니까?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저 인간들한테 복수는 제대로 하고 죽겠다는 목표의식이 생기자 오히려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받느라 역해서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아도 꾸역꾸역 어떻게든 한 숟갈씩 더 먹으려고 안간힘을 썼고 체력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전신에 비 오듯 식은땀이 흘러도 체력 단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암 걸린 이후로 가장 의욕적인 행보를 보이는 저를 보고 친정 식구들도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비록 그 계기가 내 남편의 외도 고백과 이혼 통보였다 할지라도 일단은 저를 살리는 게 제 가족들에게는 가장 중요했을 테니까요. 그걸 생각하면 그 남편이라는 놈은 당연히 단 한 번도 제 가족이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를 살려내는 일을 1순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니 애초에 그놈과의 관계가 얼마나 허무하고 부질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놈하고 이혼하는 거 그거 아주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되더라고요. 애초부터 제가 그 사람 좋아서 목숨 걸어 한 결혼도 아니고 내 목숨이 중하지. 서로 부부로서 의리 지키면서 산다고 생각했던 관계여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마음 정리는 빠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사람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된 짓거리 벌인 인간들에 대한 처벌은 확실하게 해줘야죠. 어느 정도 체력이 붙어 치료에도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농가의 이혼 준비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자기 입으로 결혼 생활 중에 외도 중이었다는 것을 실토했으니 유책 배우자는 남편 놈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작 유책 사유 놈한테 있다는 것만으로 이 결혼 생활을 끝내기에는 저도 놈에게 받은 배신감이 너무 컸어요. 한편으로는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병으로 잘못돼서 먼저 떠나면 굳이 이혼 소송이니 뭐니 복잡한 절차 걸칠 필요도 없이 저한테 위자료 물어낼 이유도 없이 결혼 생활이 자연스럽게 종료가 될 텐데 굳이 저한테 위자료 지불하게 될 상황이 확실한 데에도 자기 외도까지 실토해가며 이혼을 요구했다는 게 여러모로 이성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저 인간이 그런 성품이 아니니 뒤에서 조종하는 상간녀의 수작의 가능성이 컸죠. 언니, 내 친구 남편 놈 그렇게 바람 아니라고 딱 잡아댔는데 여기다 의뢰했더니 그놈 노란하던 상간녀부터 알고 지내던 술집 마당까지 싹 다 잡아냈다고 하더라? 저보다 제 형부 더 때려 죽일 듯이 분노하던 여동생이 건네준 심부름센터 명함을 통해 남편보다 상간녀 쪽 정보를 더욱 집중적으로 파달라고 의뢰도 넣어놨습니다. 저렇게 결혼에 목숨 거는 여자니 남편이라는 놈한테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쓰여 있겠다. 그렇게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심부름센터 직원으로부터 듣게 된 정보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 여자 그거 미신에 미쳐있던데요. 예? 기껏해야 임자 있는 남자 건드리는 여자의 화려한 과거 전력이나 듣게 될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미신이라니. 저도 그렇지만 옆에서 듣고 있던 여동생 얼굴에도 의아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가끔 그런 여자들 있거든. 용하다는 무당한테 지방가산 다 끌어다 바치면서 구신이 뭐니
푸닥거리 한다고 정신 다 빠진 여자들 말이에요. 딱 그런 여자였어. 아니, 그게 그놈이 언니더러 이혼하자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내가 그 무당 밑에서 잡일하는 새끼 무당한테 캐물어보니까 그 여자가 본처 죽기 전에 그 남자 이혼시켜서 결혼을 해야 백년해려 한다는 정죄를 받았다는 거야. 그 병 걸렸다는 본처가 살아있을 때 결혼을 해야 혼인이 잘 이루어지고, 안 그러고 본처가 먼저 세상 아직하고 나면 그 여자가 그 업을 다 받아서 급사를 맞는다는 소리를 하더랍니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인간이 그렇게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이혼을 요구했던 것이 다 저 무당이라는 인간 정께 때문이었다니. 제 상황에 따라서 최대한 잡음 생기지 않고 헤어질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런 가능성 싸그리 다 무시하고 그나마 나 멀쩡할 때 어떻게든 갈라서려고 발을 동동 굴렀던 남편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이제야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임자 있는 남자랑은 잘도 놀아나더니 조강지쳐 죽고 나서 결혼하면 급살 맞는다는 소리에 지 목숨은 중했는지 상간녀라는 여자가 남편을 있는 대로 잡돌이를 했다, 이 말입니다. 너무 기가 차니까 그저 헛웃음은 나오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이건 상식선에 해당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저는 워낙 미신이니 무속신앙이니 이런 쪽에는 평생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 재미로 보는 화투점이나 타로카드 점조차 별로 흥미있게 보는 사람이 아니었다 보니 더더욱 상간녀의 이런 해괴망측한 행실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가 가지 않은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사건의 흐름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도는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남편이라는 작자가 그 상간녀에게 얼마나 돌아있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고작 미신이나 믿고 그런데다 돈 갖다 바치면서 말 같지도 않은 젊게 맹신하는 여자가 시키는 행동을 철석같이 따르는 걸 보면 그놈도 눈이 뒤집혀도 보통 뒤집힌 게 아니다 싶었죠. 어차피 내 손 떠난 놈이라고 생각했지만 더더욱 정이 떨어졌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 놈이 이딴 식으로 나랑 이혼하면 분명히 개털될 거라는 거 뻔히 아는데도 이 짓을 벌이다니. 심부름센터 직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상간녀라는 여자는 집이 좀 사는 모양인지 제법 넉넉한 모양이던데 집안에서 물려받은 재산 그런 식으로 무당한테 갖다 바쳐서 탕진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남편놈이 믿을 구석은 새로 갈아탈 저 상간녀였겠죠. 병든 조강지처까지 가차없이 버리고는 고작 상간녀 개 노릇이나 하려고 드는 남편놈 꼴이 역겹기 그지없었습니다. 저것들 정말 제대로 박살을 내기로 결심했어요. 놈이 저렇게 쉽게 이혼 이야기를 꺼낸 데에는 저 죽을 때까지 기다려봤자 뭐 콩고물 떨어질 만한 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 더 그랬겠죠. 돈 좀 있는 여자한테 새로이 기생하려는 놈인데 저한테서 떨어질 유산이 상당하다고 생각했더라면 상간녀라는 여자가 저 발광을 떨었다고 한들 이렇게 무리해서 이혼을 진행하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남편 착각이었어요. 남편에게는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제 앞으로 돌려주신 유산이 작은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남편과 절절히 사랑하는 사이여서 결혼했다면 결혼 전에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투명하게 다 밝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워낙 집안에 우환이 있는 상황에서 급하게 한 결혼이다 보니 딸 자식 얼른 시집 보내야겠다고 성화를 하시면서도 제 뒷주머니는 확실하게 챙겨주신 아버지셨습니다. 사람이 일이야 살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노릇 아니겠니? 그럴 때 사람보다 더 믿을 만한 게 결국은 돈이더라.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네 주머니는 네가 잘 차고 있어야 해. 아버지도 아버지셨지만 그런 아버지 뜻에는 어머니도 전적으로 동의하셨습니다. 저희 엄마도 제 결혼을 바라시기는 했지만
워낙 상황에 떠밀린 감이 없지 않다 보니 남편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으셨었거든요. 결국 일이 이렇게 된 걸 보면 아버지의 촉이라는 것도 참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렇게 남편 모르는 재산이 제법 있었습니다. 어차피 놈이 제게서 그리 바람하지 않던 합의 이혼을 하려면 제가 달라는 대로 위자료 뱉어내야 할 텐데 이 정도 투자하지 못할 것도 없죠. 항암을 마치고 그 어느 때보다 컨디션이 최상으로 올라온 그날, 비장한 마음가짐으로 여동생과 함께 가진 것 중 가장 화려한 옷차림과 장신구까지 두르고 무당집을 찾았습니다. 고고하게 짝이 없던 무당이 저를 보더니 그러더군요. 딱 창구님 사주야. 키가 얼마나 센지 병이 창구님 무서워서라도 근처에 왔다가도 달아날 상이야. 결혼을 하면 평생 남편 휘어잡고 살 팔자라고. 그 말에 여동생과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아, 저거 그냥 사기꾼이구나.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어떻게 속아도 저런 사자한테 속아 넘어가서 헛짓거리를 벌였는지 기가 찰 따름이었습니다.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미리 전달받은 정보에 따르면 그 무당이라는 여자 처음에는 제법 신발 잘 받는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모양이에요. 정말로 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야 제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만 적어도 그 신이라는 존재가 저 사기꾼 무당을 떠나간 지 오래라는 것만큼은 어렵지 않게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턴 아주 쉬웠어요. 그 멍청한 상간녀처럼 아직까지 여태 눈멀어 있는 몇몇 호구들을 제외하고는 이미 손님들이 꽤 많이 떨어진 무당이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나 그렇지 않겠습니까만 이쪽에서도 워낙 소문이 빨리 도는 모양이더라고요. 예전보다 찾는 사람이 확 줄어들다 보니 저 사기꾼 무당도 상간녀한테 그런 무리수를 둔 모양이던데 거기에 새우등 터진 게 바로 저였다 이 말씀이죠. 어차피 사정 봐줄 것 없겠다. 협박과 회유를 동반하며 그 무당을 매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가정 파탄난 당사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 장사 접게 만들어주겠다. 엄포를 놓는데 소문이 다인 바닥에서 그 여자도 자기 손해보는 일 하긴 싫었겠죠. 딱히 회유하는데 큰 돈이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눈먼 돈 등쳐먹는 신발 다 떨어진 무당이었는데 고객이라고 해서 상간녀한테 의리고 뭐고 자시고 그런 거 있을 턱이 없었죠. 그렇게 치밀한 밑작업을 마친 후에야 남편 놈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래, 어차피 나한테서 마음 떠났다는 놈, 사람이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바람난 년이랑 같이 살아가겠다는 너 같은 빌어먹을 놈하고 같이 살았다가는 내 수명만 더 깎이겠지. 인간 쓰레기라도 되는 것처럼 경멸하는 표정으로 야멸차게 말하는 저를 보면서 찍소리도 못하는 놈이었습니다. 하긴 자기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코딱지만한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낀다면 제 앞에서 당연히 할 말이 없어야죠. 저는 놈 앞에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너, 내가 이혼 유책 사유도 없는데 이혼하려면 합의 이혼밖에 방법 없는 거 알지? 내가 너 끝까지 괴롭히고 쥐어짜다가 이혼 안 해주면 상간요고 뭐고 재혼은 어림도 없어. 내가 그렇게 쉽게 죽을 것 같아? 여보. 그러니까 너 가진 거 10원 한 푼 남김없이 싹 다 나한테 내놔야 이혼해 줄 거야. 설마니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뒤로 딴 주머니 쳐서 돈 빼돌릴 생각했다가는 너는 죽어서도 나랑 이혼 못해.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 관짝에까지 네 놈 끌고 들어갈 테니까 꿈 깨라고. 그렇게 가진 거 죄다 토해내지 않으면 이혼은 어림도 없다고 남편 놈에게 못 박았습니다. 제가 앙심 품은 건 알고 있었으나 정말 조금의 숨통도 트이지 못하게 죄다 빼앗을 의지가 만만하다는 것 확실하게 확인한 놈 눈빛에 절망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곧 내다 버릴 놈, 그러든 말든 제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저 살아있을 때 얼른 이혼 맞춰야 한다는 생각에 울며 겨자 먹기로 놈이 정말로
자기 몫의 재산 저한테 싹 다 넘겼을 때는 저놈도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구나 싶어 혀를 끌끌 찼습니다. 어찌 되었든 원하던 대로 남편놈 싹 다 벗겨먹어서 이혼하는 데 성공했으니 후련했어요. 나랑 갈라선 게 그렇게나 좋은지 물색 없이 실실 쳐웃고 있는 놈 앞날을 비웃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너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라. 네 신세 처량해져서 나중에 귀여워봤자 너 같은 재활용도 안 될 인간 쓰레기 다시 받아주는 일은 없을 테니까. 전처가 앞날을 저주해도 마냥 좋은지 속없이 주둥이 벌어진 꼴을 보며 시간이 곧 내 편이 되어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 놈, 그거 자기 앞날에 상간녀와의 꿈 같은 신혼생활이 펼쳐질 거라고 기대했겠죠. 역시 기대는 깨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그 바퀴벌레 2마리가 부부의 연을 맺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 인생에서 그놈 치워버리고 나서 저는 정말 전심으로 치료에 임했습니다. 이혼 준비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병에 차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믿던 도끼에 발등 찍히고 이혼까지 한 마당에 절망하고 병 악화되어 나 잘못돼봤자 저것들 좋은 일만 시켜주는 꼴이겠죠. 그건 절대 해주고 싶지가 않더군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일까요? 상태에 많이 호전된 이후에 종양부위 절제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장장 9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고 회복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만 천원으로 몸속 종양부위는 모조리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이후로 몸이 급속도로 좋아졌어요. 종양이 커서 걱정이었고 또 저희 아버지 경우에 전이가 심했어서 걱정이었는데 전이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옆에부터 간병하지 않아도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해졌어요. 드디어 의료진으로부터 퇴원해서 약물 치료를 해도 좋다는 허락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놀라울 정도의 호전이었습니다. 온 식구들이 눈물을 흘리며 제 퇴원 소식에 기뻐하는 걸 보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간 마음고생하며 흘린 비탄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공기 좋은 교회에 자리 잡아 지금은 카페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에 전 남편 놈 이혼하면서 싹 벗겨먹은 돈으로 제법 평수노른 카페에 인근 전원주택까지 제가 은퇴 이후에나 꿈이나 꿀 수 있을까 했던 오랜 소망을 이르게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제 목숨을 걱정하던 때가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그저 좋기만 한 나날이었어요. 주변에 좋은 분들이 소문도 많이 내주셔서 교회에서 데이트하기 좋은 장소라며 손님도 많아지고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게 설렜습니다. 제가 이렇듯 이혼 이후로 승승장구하는 동안 전 남편 놈 인생은 하루가 다르게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이혼 확정된 지 한 달이나 되었을까. 저희 카페의 가장 바쁜 시간에 슬그머니 눈치 보며 들어오는 놈을 발견했으나 깡그리 무시해버렸습니다. 놈은 가게 규모와 많은 손님들 보면서 입이 떡 벌어진 것이 어디 뭐 주워 먹을 거 없나 기웃대는 거지나 다름없었어요. 말 그대로 저와 살 때부터는 때깔부터 다른 것이 어디 피죽도 못 얻어먹은 불황자 꼴이더군요. 여보, 잘 지냈어? 당신 건강해 보인다. 누구더러 여보래? 병 걸린 마누라 버리고 바람난 년이랑 살러 갔으면 평생 내 눈앞에 띄지 말 것이지. 남의 업장엔 왜 기어왔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때는 내가 당신 잘못될까 봐 정말로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여보, 나한테 당신 말고 누가 있겠어. 나한테는 이제 죽을 때까지 당신밖에 없어. 마감 때까지 무시했더니 한나절은 쩔쩔매며 기다리던 놈이 제 앞에서 설설기며 말을 붙였습니다. 코웃음을 치며 놈을 깔아보며 쏘아붙였어요. 왜? 그 여자가 막상 이혼하고 오니까 네 놈이랑은 같이 못 살겠다고 하든? 또 그 무당한테 쪼르르 달려가서는 이번에는 네 놈이랑 같이 살았다가는 절명이라도 한대?
당신이 그걸 어떻게... 니들 아직도 그러고 사니? 귀신이라도 본 표정으로 놀라 자빠지는 저를 보는 놈 꼴을 보고 아주 속이 뻥 뚫리도록 시원하게 비웃어줬습니다. 그 무당이 그런 소리 왜 했을까? 어? 설마 당신이? 제가 왜 그 무당을 그렇게 수고스럽게 매소까지 했겠습니까? 그 무당을 구슬려서는 그 여자 지금 만나는 놈 사주에 살이 잔뜩 꼈다고 그걸 품고 살았다가는 시름시름 앓다 죽고 그 여자 재산 다 먹은 놈은 평생 여자의 기생해서 사는 팔자라 새 여자 만나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산다더라. 그렇게 그 여자 세뇌를 시키라고 해뒀습니다. 그 무당이 마지막 한탕 해먹으려고 여러 군데 분탕을 쳐놔서 원한도 많이 샀더라고요. 어차피 조만간 크게 한탕 더하고 거길 뜰 생각이었는지 순순히 계획에 따라주었습니다. 지금껏 그랬듯이 멍청하게 그 여자는 또 그 점괘를 철석같이 믿고는 자기 때문에 병든 조강 지쳐버리고 제 집안에서까지 금수 같은 놈 소리 듣게 된 전 남편 놈을 뒤도 안 버리고 버렸다는 겁니다. 뭐 불륜이라는 게 애초에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겠어요? 그 무당도 참 보통 내기 아니에요. 잘 살던 부부 찢어서 신령님이 노하셨어. 이건 보통 부적 같은 걸로는 어림도 없다고. 굿도 아주 큰 굿을 치러야 해. 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따를 테니까 부디 횡행만 맞지 않게 해주세요. 마지막 사기치는 마당에 또 상간녀 눈먼 돈을 탈탈 털어간 무당이었어요. 사기는 저 정도는 되어야 치는 거구나.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실컷 빼먹고는 어디로 갔는지 그 무당은 잠적해서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은 물론 자기 본가 식구들한테까지 상종 못할 놈 취급받으며 강행한 이혼이었으나 미신에 미친 상간녀는 살림은커녕 자기 인생 망칠 악연이라며 아주 치떨리는 취급을 했으니 놈 신세가 그야말로 끈떨어진 연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거죠. 몸져누운 조강지쳐 뒤도 안 버리고 버린 놈의 말로로는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한 처지였습니다. 내가 너랑 갈라서면서 뭐라고 했니? 네 놈 분명히 후회한다고 했지? 내 말 끝까지 우습게 여기고 팔자 고칠 줄 알더니 아주 쌤통이다. 그래놓고는 너네 집에서도 짐덩이밖에 안 되는 너 안 걷어주니까 염치도 없이 여길 기어와?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이제 정말 아무도 없어. 갈 곳도 없고 배도 고프고 계속 이렇게 살다가 나 정말로 죽어. 그럼 그냥 죽어. 너는 나 살리려고 그 미신에 미친 여자랑 놀아나고 이혼까지 하자고 했니? 나 죽든 말든 지 인생 살 길 찾아가겠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 놈 죽든 말든 나야말로 알 바 아니다. 쥐뿔도 없는 줄 알았던 얘 마누라 신세 편것 같으니 들러붙은 꼴이라니. 거지 새끼라도 자존심 있으면 안 나타나겠다. 벨도 없는 놈. 온 세상 사람들한테 죄다 버림받고 진짜 잘못되겠다 싶었는지 감히 저한테까지 들러붙을 생각하는 모렴치를 욕하고 또 비웃었습니다. 자신의 불행에 동정은커녕 그 누구보다 기쁘고 즐거워하는 제 모습을 보고 새롭게 절망하는 그놈 꼴이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미쳤다고 내 재산 너같이 사람 구실 못하는 머저리하고 나눠 쓰게 생겼어? 너한테 쓰느니 그냥 길바닥에 뿌리는 게 더 생산적이겠다. 다시는 내 앞에 기어나올 생각하지 마. 너 객사했다는 소식 들으면 내가 주변에 떡 돌리고 잔치를 할 거야. 마지막까지 신랄하게 이어진 악담에 삐질삐질 눈물 짜면서 놈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마 저 밤의 어둠보다도 더 캄캄한 것이 저놈의 앞날이겠죠. 절대 배신해선 안 될 사람을 배신한 자의 최후로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 저는 못지않게 상간녀도 털어먹을 수 있는 최대로 털어먹었습니다. 자기들 바람났다고 지들 입으로 실컷 납을 대준 덕분에 뭐 걸릴 것도 없이 상간녀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로 받아냈고요. 사실 그것보단 그 무당의 마지막 회심의 한 방이 그 정신 나간 여자한테는 타격이 더 컸을 겁니다.
지금도 그 무당 찾아내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닌다는데 그 멍청한 성미에 찾아봤자 돈이나 더 뜯기겠지 생각하면 그저 우스울 따름이에요. 시간이 좀 더 흐르고 저는 기어이 암 완치 판정을 받아냈고 제 명의 너른 집에서 여전히 의욕적으로 카페 운영하며 싱글 라이프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혼자 된 지금이 삶의 만족도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높아요. 앞으로도 건강관리 열심히 하면서 새로 얻은 지금의 제 삶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 즐겁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